네, 선생님들 안녕하셨죠? 지난 2달 동안 쉬는 동안 좀 보고 싶으셨나요? 이제 또 개학을 한 학교도 있을 거고,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학의 발견 2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스테이지 7단원의 기본 도형을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7에서는 단원 개관과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 해설서를 익히는 이런 순서로 이전과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7은 이제 학생용에는 이제 세상을 확대해 보자, 확대 축소에 관한 그런 도형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총 그 4개의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속에 있는 기본 도형, 내 주변 속에 숨어 있는 기본 도형 해가지고 확대된 사진 속 세상,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점선면을 다루게 될 거고요. 옛길과 새 고속도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수직이라든가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마을의 약도에 가면은 동의각과 억각, 마을의 그 도로에서 양쪽에 있는 그 건물이나 이런 그 사이에 동의과 억각을 따지는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 공간 속의 직선과 평면은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든가 두 평면의 위치관계,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다루는 그렇게 총 4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 개관을 들어갈 때 이제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도형을 처음 본격적으로 성질을 추론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 증명이라고 했던 것을 정당화로 이제 용어를 바꿔서 증명을 이제 그 용어는 고등학교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증명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등학교에서 했던 방식의 가계 크기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 풀이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추론과 정당화 과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 다루는 도형은 다 초등학교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초등학교처럼 길이나 구하고 가기의 크기 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푸는데 그것은 사실은 중학교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고 중학교부터는 추론과 정당화 과정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수학 용어 기호를 정확히 사용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 기호를 도형, 그러니까 알파벳 문자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도형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우리 그 한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에서는 정식으로 A, B, C, D를 통해서 이제 기호를 정확히 써야 되고 용어도 또 이제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랑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에 집중해서 학생들 스스로 명제를 만들어보고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고 그 이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정교하는 경험을 하도록 안내한다.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는 놀랍도록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가정과 결론이라든가 어떤 원인과 결과라든가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그 수학계의 가장 중요한 학습을 거의 직관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것을 공부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법,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결론을 이제 끌어내는 것이 추론 과정인데 이 추론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 가정을 사용해야 된다. 주어진 가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돼도 이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원 안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을 때 이게 하필이면 점이 원의 중심 근처에 찍혀 있으면 아이들이 이 점을 중심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이것을 시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 이제 글에 정확히 서술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점이 원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서술하지 않았으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 점을 지나가는 선을 그으면 이것을 지름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현상이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초등학교의 직관적인 어떤 교육이 끼친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주는 거, 논리적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것을 익히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이제 초등학교 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탐구하기 구성을 보면은 총 이제 13개로 돼 있죠. 13개로. 13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탐구하기 3하고 그다음에 탐구하기 5 그리고 탐구하기 6 이 세 개와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탐구하기 그 뒤쪽에서는 탐구하기 9화 10 그다음에 12, 14 이렇게 7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3개를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 2개, 그다음 마지막 시간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의 연수가 진행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탐구하기 그 단원 지도 계획을 보면은 탐구하기 1은 점선면의 관계입니다. 점선면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 점선면의 관계 다음에 교점을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연수에 다루지 않고 오늘은 선분과 반직선, 직선 이쪽을 다루고요. 네 번째 또 넘어가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역시 다루지 않는데 이것은 터널을 뚫는 소재를 가지고 강원도 지역의 이제 터널을 가지고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것이 터널의 필요성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거기서 중점을 다루게 됩니다. 탐구하기 6에 가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루게 되고 그 이어서 수직 이동 분선과 수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이동 분선과 수선에서는 사실 차이가 뭔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탐구하기 8에 가면은 각을 분류하는데 사실은 이제 각을 분류는 초등학교 다 했어요. 직각, 예각, 둔각. 근데 이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것은 평각입니다. 180도. 그리고 이제 평각보다 큰 각도 다루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어서 막곡지각을 다루게 되고 막곡지각 우리가 오늘 연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의각도 이제 다룰 거고 다만 이제 평행선에서 동의각은 성질이 다 우리가 뻔한 거라서 그것은 오늘 학습 우리가 연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에 이 도형의 위치 관계인데 위치 관계 중에 3개 중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만 빼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오늘 연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확대된 사진 속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서는 점선면 각을 이해하고 점직선 평면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큰 것 중에 앞부분 점선면 각을 이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 가지로 다시 학습 목표를 세분화하고 상세화해서 성취 기준의 핵심 역량을 섞은 새로운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점선면을 발견하게 한다. 발견. 그리고 이것을 정확한 기호를 써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고요. 그다음에 교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점을 찍을 수 있는 학생 스스로 교점을 찍게 하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선, 반직선, 선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정확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는 뭐냐?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를 먼저 보니까 직선, 반직선, 선분을 이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늘 오직 하나뿐이다.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되겠죠. 직선의 결정 조건은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서 그 두 점을 지나는 선은 많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이제 나중에 두 점 사이에 거리로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을 이어서 그다음에 직선의 기호, 반직선, 선분의 기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중학교 톡방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선분 AB의 표시. 여기서 선분 AB라는 말과 지금 이렇게 선분 AB는 선분 AB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으신데 선분 AB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중적인 언어입니다. 선분 AB라고 썼을 때 선분 AB는 이렇게 쓰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도형의 의미, 도형 그 자체, 선분이라는 그 도형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수식 속에 들어가면 길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이.
그럼 이거는 길이는 반드시 수식에서만 씁니다. 수식이란 말은 등호가 연결된 거죠. 등호. 그래서 선분 AB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거는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도형입니다. 선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AB equal 2cm 이렇게 쓰면은 등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선분이 아니고 선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선분을 그냥 선분이라고 하지 않고 선분의 길이하고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나타낼 때는 이 선분은 2cm, 이건 틀린 겁니다. 이 선분의 길이는 2cm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시라 그런 뜻이고요. 또 그 밑에 AB equal CD란 말은 AB라는 선분과 CD의 선분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선분은 같은 선분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AB하고 CD가 다를 거니까 다른 선분인데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등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선분 A, B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혼란을 좀 선생님들이 미리 좀 막아주시고요.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가면 탐구하기 3번이 되겠습니다. 탐구하기 3번에서는 이 선분과 반직선, 직선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 정의는 이전 탐구하기 1, 2에서 이제 쭉 거론된 것을 기반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수학의 발견은 정의를 갑자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선분, 반직선, 직선에 대한 여러 구분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를 한 거고요. 정의를 해서 지금은 왜냐하면 기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에서 이제 기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내 보자 하는, 그래서 그 예를 이 직선은 이제 일상에서는 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수평선을 직선으로 끌고 왔죠. 수평선이 뭐 끝없이 가진 않죠. 지구라는 한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유한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이 무한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평선을, 그래도 직선 개념과 가장 가까운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서치라이트죠. 서치라이트는 한 점에서 가기 때문에 반직선을 잘 보일 수 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철봉의 이 선분의 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예시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을 설명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 학습 활동이고요. 이 부분은 해설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2번에서는 이렇게 직선 ALU에 세 점 ABC가 있을 때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가장 뭐 직선 AB 이것만 보면은 AB라고 해서 직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지금 요 위에 직선에는 C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AC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또는 AB를 또 BA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 직선은 굉장히 표현이 많죠. 그런데 이제 반직선 AB 그러면 반직선 AB의 순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건 BA라고 쓰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그러나 또 AB에 AC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반직선이니까 이건 또 허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반직선 CA가 있다면은 AC는 안 되지만, AC는 이거는 안 되지만 CB라는 것은 또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거. 그다음에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는 선분 BA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또 AC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딱 AB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기호를 쓰는 연습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설서를 보면 이 탐구하기 3번의 탐구활동 의도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다 선분, 반직선, 직선 개념을 벌써 저학년에서 합니다. 한 3학년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 했던 것을 복습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단지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다. 그래서 처음 본 게 아니라는 거, 아이들이.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스스로 선분, 반직선, 직선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하고, 특히 이 세 점을 지나는 선에서 찾을 수 있는 이것은 상당히 표현이 많기 때문에 세 점을 일부러 줬고, 같은 선분 또는 같은 반직선, 같은 직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가능함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주면은 확실히 선분과 반직선, 직선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오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선분과 직선과 반직선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풀이해서 예상 답안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이 공통점과 차이점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보자면 세 개의 공통점은 두 점을 다 지나는 거죠. 또 선이 다 고든선이다. 이 고든선이라는 표현은 초등학교에 쓰는 겁니다. 직선이란 말이에요. 직선은 이제 고든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곡선이란 말을 초등학교에서는 구분선이라고 합니다. 구분선. 곡선, 구분선을 곡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든선 그리고 점들이 모였다 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시작과 끝이 다르다든가 길이를 잴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것으로 차이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제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이 3학년 때 학생들은 3학년 때 학습하네요. 3학년 때 학습했고, 선분은 이렇게 두 점을 곧게 이었다. 이 고든선이라는 겁니다. 반직선은 또 역시 고든선, 직선도 고든선 이렇게 직선이란 말을 고든선으로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점을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선분,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직선, 기역, 니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습할 때 반직선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중학교의 중요한 학습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업 노하우 들어가면 이 용어와 기호를 가끔 쓰는 이게 중복이라고 하죠. 중복. 아까 이제 선분 AB 이렇게 쓸 때 여기다 또 AB 위에 선분 표시하는 거. 이거는 이 선분이란 말고 이 선분이 같이 겹치는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 그러던가 선분 AB 이렇게 쓰던가 선분 AB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요즘 톡방에서는 어떤 분이 요거는 길이를 나타낼 때만 쓴다. 그리고 이것은 도형을 나타낼 때 쓴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둘 다 쓰게 돼 있고요. 둘 다 쓰고요. 기호로 선분 AB 쓰던가 한글로 선분 AB 쓰던가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다 통용되고 삼각형도 삼각형 ABC 이렇게 쓰던가 삼각형이라고 한글을 쓰고 ABC 쓰던가 둘 중에 다 통용됩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가 20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를 뜻합니다. 넓이가 20이다 또는 여기다 이제 단위를 붙이면 20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요때는 이 삼각형이 도형이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를 뜻할 때는 등호를 쓴다는 거. 그러나 넓이를 빼면 요거는 이제 삼각형의 그러한 도형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삼각형, 사각형을 기호로 한글로 안 쓰고 쓸 수 있어요. 사각형도 네모를 쓰고 사각형 A, B, C, D 이게 도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쓰게 돼 있으니까 한글이나 기호를 그냥 자유스럽게 쓰되 이걸 쓰다 보니까 두 개를 겹쳐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다. 지금 그런 예를 학생들이 많이 쓰는 예를 여기 지금 스캔해서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학생들이 지향하도록 이중으로 쓰는 거니까 지향하도록 지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보면 직선과 선분은 두 점이 바뀌어도 서로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반직선은 안 되죠. 반직선은 바뀌면 이제 시작점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반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이 있어요. A와 AC가 같은 반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분명히 존재하면 이것을 직접 직선에 표시를 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옛길과 새 고속도로. 이거는 이제 옛길과 새 고속도로는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 또는 선분을 또는 직선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옛길은 이제 그 강원도의 산길을 얘기했고요. 그 산길에
터널이 뚫렸어요. 그럴 때 그 새 고속도로는 직선으로 가는 거죠. 세계 길은 이제 꼬불꼬불 곡선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점선면 각을 이해하는데 역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직 직선 평면 위치 관계는 이제 여기까지는 안 돼. 이 다음부터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두 개 나오는데 이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참고로 그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중학교에서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기하죠. 기하. 그러니까 공간도형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렇다고 중학생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정확히 말하면 평면이 있고 점이 있으면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린 요 길이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인데 요것을 이제 중학교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원뿔이라든가 또 삼각뿔 이런 높이를 잴 때는 요걸 써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가 정의는 하지 않더라고요. 정의는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서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건 사용하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산해서 구하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정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것을 정의를 이제 최단 거리로 정의하게 되는데 왜 이 거리를 최단 거리로 했는가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겁니다. 이 정했으니까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과거의 방식보다는 그 정의한 것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정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추측하게 만든 그래서 이제 정의는 여기서 선생님들이 좀 고민할 거는 정의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 도형이 돌았으니까 이 두 개가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정의하고 정리는 야당초 학습 대상이 달라요. 학습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정의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만들어진 거지만 그렇다고 그 만들어진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우게 하는 것은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정의도 왜 그렇게 했을까? 프로이덴탈 이론에 안내된 재발명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자들이 만든 거라도 그것을 수학 교육에서는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재발명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게 바로 학습이다. 이것을 그대로 주입하면 절대로 주입되지 않는다는 게 프로이덴탈 이론이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증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의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증명은 정리가 증명의 대상이죠. 그래서 정리는 반드시 증명, 지금 중학교에서는 정당화라고 있는데 반드시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정당화가 연역적인 논리에 의한 정당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험이나 관측, 관찰 이런 거에는 정당화도 다 인정하지만 가급적이면 연역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런 정당화하는 과정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학교 교육의 목적이고 이 기하 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정리를 이제 정리를 공부하는 방법은 증명이고 이 증명은 정의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리는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하기 싫어하는 게 증명이에요. 저는 그것을 포기한다면 중학교에서 가르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증명을 포기한다면 그 증명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증명하는 과정,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부단히 학습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다른 영역에서도 증명하는 과정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이 기하가 가장 증명을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갖춰 있잖아요. 정의가 다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과정이 돼서 거기서 결론에 이르는 그런 것이 잘 설계되어 있는데 다른 수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증명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정이 명확치 않아요. 수는. 너무나 많은 선행 지식이 필요한데 이 기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기하를 통해서 정리가 증명된 이 과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은 교과서보다 훨씬 더 이 증명을 중시했고 증명하는 과정을 아주 계속 중복해서 설계하고 있는 거 느낄 겁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증명이 합동 증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겠지만 중학교 2학년 가서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성질을 증명할 때는
정말 이 처절하게 증명하거든요. 수학의 발견이. 수학의 발견이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수학을 정확하게 가르치자는 책이기 때문에 기하교육은 증명을 절대 뺄 수가 없다. 근데 그 증명의 대상은 정리다. 성질이나 법칙이지 정의는 아니다. 그러나 정의는 이 추측하는 거죠. 정의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고 추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의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반대의 그런 그 오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정의를 정확히 하는 그런 것도 이 책에서는 계속 학습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에 관련된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수직, 수선, 직교 뭐 이렇게 하는 수직선 이렇게 네 가지 이상 있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학생들이 막 혼동해서 쓰는데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음정 교과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점 직선의 정의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직선의 결정 조건이죠. 그것으로부터 선이 많지만 가장 짧은 게 직선이고 그 직선에 여기 자른 거 선분, 이 선분을 두 점 사이의 거리라 한다. 자, 왜 거리를 가장 짧은 것을 거리라 했을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이 선분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학의 발견은 왜 그것을 거리라고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것이 거리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지어서 같이 고민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중점까지 이제 다루고 있죠. 중점은 가운데 있는 이제 길이가 같은 점 중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점과 헷갈리는 게 또 무슨 점이 있죠? 중심이란 말, 학생들이 원의 중심과 이 중점을 굉장히 헷갈려 쓰고 있죠. 중심은 원에서만 쓰는 말이지 선분에서는 안 쓰는 거죠. 원에서도 중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원은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이 선분에서 중점이 있는 거고요. 직선에서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탐구하기 5번으로 들어가죠.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가면 우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간단하게 그냥 정의했어요.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본문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점 A는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점 B가 직선인 게 A, B가 바뀌었어요. 지금 책이 A가 요게 A고 요게 B가 돼야 됩니다. A가 직선 위에 있고 점 B는 직선 위에 있지 않죠.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탐구하기 들어가면 이제 탐구하기 4에서부터 이게 이어져 왔어요. 탐구하기 4는 이제 미시령 터널을 뚫을 때 직선으로 뚫어야 된다라는 거 최단거리를 공사비 때문에 해서 직선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탐구하기 5에서는 비용을 고려해서 환풍구를 한 개만 만들려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할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중점 개념을 끌고 오려면 어디다가 이제 환풍구를 만들면 좋을지 하면은 이제 한 개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이제 이 환풍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에다 뚫는 게 한가운데 뚫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제 그 중점 개념을 끌어오려고 이런 질문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중점을 정의를 하게 되고 중점을 정의하게 되고 그 선분에 이제 위에다가 이런 기호를 찍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의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냈을 때는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왜냐하면 점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두 개나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죠. 예를 들면 1번에서 AM이 2분의 AB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제 M이 이렇게 중점으로 표시가 되죠. 가운데 잡으면 되고 이때 이제 여기 점을 잡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보조선을 긋고 거기다가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A, B는 3, B, M, B다 3등분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헷갈리죠.
AM이 EAM이 AB다. 이거는 이제 1번과 같은 개념이니까 AM이 중점이다. 이렇게 중점을 잡으면 되는데, 그 다음 이제 MN을 잡을 때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해설서에도 있지만, N이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N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4번에서는 M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N을 먼저 잡게 되면 N은 AN이 MB의 이제 2배가 돼야 되니까 MB를 잡을 때 AN이 이제 3등분점을 잡아야 돼. 3등분점을 잡아서 요 2배가 여기 이제 MB가 된다. 이렇게 3등분점 잡았는데 그 다음에 M을 잡을 때 AM이 MN의 3배가 된다고 할 때는 편하게 생각하면 이 가운데 잡아서 4등분이 되면 여기다 M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해답 보시면 여기도 M이 될 수가 있어요. M이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에게 어려운데 이런 답을 해내는 애들이 이제 있죠. 원래 이 문제를 낼 때는 사실 가운데 M을 찍을 줄 알았는데 애들은 또 오른쪽에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또 중점에 정의해 보면은 AM하고 MB가 같다. 이건 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AM하고 MB는 다른 도형, 다른 선분인데 길이만 같은 거죠. 그래서 등호를 쓸 때는 도형이 아니고 도형의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의도가 이제 2가지로 나와 있어요. 의도가 3곱하기 4에서 이 앞에서 이제 이 선분 터널을 직선으로 이제 뚫어야 되니까 선분으로 뚫어야 된다 하는 거고, 환풍구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중점을 생각해 내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만든 거고, 그 점은 양 끝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것을 중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중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특정한 기호를 사용한다든가 또 길이를 표시하는 것이 아이들이 좀 서툴죠. 길이가 다른데 같은 기호를 쓴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주의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범 답안을 들어가고, 모범 답안 아까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어서 충분히 이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수업 노하우. 수업 노하우는 두 번째 가보니까 선분의 양 끝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점이 존재하는 거다. 다른 직선이나 반직선은 중점이 없죠. 선분에만 중점이 존재한다는 거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의 3과 4는 그 위치가, 점의 위치가 N이나 M이 2가지씩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1, 2번을 앞에 두고 3, 4번을 모든별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2번은 그냥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모든별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죠. 토론할 필요도 없고. 3, 4번은 이제 한 개만 찾은 아이가 있고 두 개를 다 찾은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려면 모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용어를 기호로 사용해 나타내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호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기호는 이제 수학을 이제 기호화시키는 과정이 수학의 상당한 목적이죠. 기호가 없이 다 그걸 말로 풀어 쓴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런 그 기술이 들 거고, 그걸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제 기호다 할 때 그 복잡한 상황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목적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기호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누구나 같은 설명,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제 삼는 거죠. 수학에서는 기호가.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있던 기호를 나타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같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내야 된다 하는 의사소통의 그런 중요한 핵심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길이를 나타낼 때 지금 보면, 밑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그 다른 길이에도 똑같은 길이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요 왼쪽의 표시는
지금 A 이렇게 해서 3등분점에다가도 이렇게 두 개 발을 그었는데 또 이것을 4등분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같다 그러면 항상 그 두 개를 찍는 버릇이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그것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제 그 이중적으로 또 이건 다른 표시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바르게 고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을 보면요. 선분에다가 바로 표시를 하면 겹치잖아요. 겹칠 때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보조 이렇게 선분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서 거기다 표시하면 몇 가지 길이라도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저도 이런 표현에 익숙치 않은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 놓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예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이제 그었죠. 그래 놓고 또 이거를 둘로 나눠서 하나하나 그어 놓으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직선이다 표현하는 것보다 보조선을 그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시 교과서로 가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갈게요. 교과서에서는 우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기 전에 수선의 발을 먼저 가르치죠. 수선의 발, 이 발이 이제 사람의 발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피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그 점을 수선의 발이라 한다. 그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건 아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하고 이제 어떤 개념인가? 역시 이것도 가장 짧은 선분을 두 점 사이의 거리라 하겠는데 이 선분의 가장 짧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여러 개 있는데 왜 이 점을 거리라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거리라고 정의한 그 정의에 대한 어떤 나름의 추론을 해보게 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탐구학 6으로 바로 넘어가면 탐구하기 6에서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학습을 아까 미시령 그 터널과 관계해서 터널에 사고 났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미시령 근처에 있는 산의 단면을 보는 종이 표시해서 점과 직선 선분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나 기호를 이제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이것들은 학생들이 용어나 기호를 이렇게 좀 직접 글을 써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용어나 기호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만든 과제입니다. 이것도 이따 해설을 보고 한번 볼 것이고요. 그다음 2번에 가면은 2번이 이제 핵심 문제인데 터널의 분기 사고가 발생해서 P 지점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갇혔다. 산 표면에서 이 P까지 직선으로 구조용 터널을 뚫으려고 한다. 어디다 뚫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해답 보시면 세 가지 방안을 생각했어요. 이 터널 산에서 전 P 지점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요런 요 위치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설에서는 중력 방향이다 그랬는데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향 아니면 옆으로 수평으로 가는 그 지점에서 뚫는 건 어떨까? 위에서 뚫으면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뚫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옆에서 뚫는 방안. 근데 이제 제3의 방안은 이 산의 그 기슭에서 터널로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그 지점, 이 세 번째 지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가장 짧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구조 터널을
뚫어야 되는 그 시간이나 거리가 짧으니까 그런 세 가지 점을 세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최단거리죠. 최단거리 개념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고요. 그것을 이어서 이제 문제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로 정한 이유를 생각해라. 교과서처럼 정했어. 그것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위에 문제, 이 터널의 문제를 통해서 이 최단 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 P 지점에서 산 기슬, 이 언덕까지의 거리다. 가장 짧은 거리다. 왜 그것을 최단거리를 점과 이게 최단거리, 이 최단거리를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했을까? 그 이유를, 이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없고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발표해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서를 가면 해설서에서는 수직이나 수선 이런 이제 용어 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습했고요. 또 여기에 관련돼서 중학교에서는 또 몇 가지 더 용어들을 학습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점과 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것과 연결되는, 그냥 정의하지 않고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한 그 내막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선분을 그려보게 하는 것이 이번 목적이고, 결국 그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의함을 알게 되는 정의 학습 방법을 택한 겁니다. 예상 답안을 보니까 아까 그 학생들은 거기 첫 번째 1번에서 다양한 직선, 그다음에 수선, 직선도 DF가 있고 L이 있어요.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두 점을 가지고 표현도 하는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중점이라는 말도 넣어야 되고 직교라는 말 이런 것도 다 표현하고, 수선의 발, 거리 이런 거 다 표현하는 이런 것이 1번의 목적이고, 뭐 이 모든 걸 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서너 가지 이상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194쪽이죠. 이제 그 일단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4학년 때 학습한 수직과 수선이란 용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4학년이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3년 동안, 물론 이제 5, 6학년에 수직, 수선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5학년은 이제 그 다각형의 넓이를 좀 배우고 6학년에서는 입체도형을 배웁니다.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걸 배우는데 거기서 수직, 수선이란 말을 이제 조금씩은 쓰죠. 하지만 또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것을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직교라는 것은 여기서 새롭게 정의돼요. 중학교에서 처음 쓰는 거니까 직교라는 의미도 잘 한문을 잘 풀어서 쓰는 거죠. 이 중학교 용어 보면 한문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려운 게 많죠. 우리는 직교 그러면 금방 알아듣지만 아이들은 직이 무엇인지, 교가 뭔지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 보면 학생들은 처음에는 주어진 점들을 이용해서 구조용 터널의 시작점, 지금 산이 아니라 주어진 점들을 이용해서 시작점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그런 점보다는 산 표면에서 P까지 더 가까운 길이를 이제 고민하게 되죠. 공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찾지 않겠나. 예상 답안에 이제 있는 대로 이제 빠른 길을만 꼭 찾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 아까 그 다친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또 수평의 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용 터널을 나름대로 이제 주장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 다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나름 뭐 의견이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꼭 그 수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단 거리로 가야 된다 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수업 연구에 가니까 거리를 좀 정리했어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거리가 4가지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사실 정의됩니다. 이거는 초등에서 정의됩니다. 초등. 중학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평행선을 중1 때 이제 이 다음에 배우긴 하지만 초등에서도 평행선 배우고요. 초등에서도 이렇게 공통 수선으로 두 평행선 사이 거리를 다 정의했어요. 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에서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이 4가지를 같이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이 4가지에서 거리라는 것의 핵심이 뭔가? 우선 가장 짧다. 가장 짧다는 의미인데 왜 가장 짧은 것을 거리를 했을까? 그게 저는 더 어려운 수학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가장 짧다. 모든 것은 가장 짧다는 것으로 일관성을 이제 가져갔죠. 두 점 사이의 거리나 점과 직선 사이, 점과 평면 사이, 두 평행선 사이. 두 평행선 사이도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많은데 가장 짧은 것이 공통수선이죠. 그다음에 점과 평면 사이도 거리가 많죠. 점과 직선 사이도 거리가 많죠. 그렇지만 가장 짧은 거, 점과 점 사이도 거리가 많은데 가장 짧은 거. 이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거리를 정의한 것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은 아이들한테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일위성이죠. 일위성.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유일성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대학 용어로 표현하면은 well defined죠. well defined. 함수의 정의가 그렇죠. 함수의 정의가 x의 각 원수, x가 변함에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진 그 왜 하나씩이냐 하는 그 일위성 또는 유의성이 정의의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건데 수학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아이들도 언젠가는 여러 가지 정의를 보면서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거리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 정의라고 할 때 그 정의의 조건은 하나로 정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 정자의 한문이 이렇게 이 정자가 일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정의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거리가 그런 정의의 그 하나 유일하다는 것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선생님들은 인식하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먼저 그 탐구하기 3개를 먼저 첫 시간 다뤘고요. 이제 나머지 4개는 2개씩 나눠서 이 다음 이렇게 계속 다루게 될 건데, 제가 그 지난 1학기 연수를 쭉 진행하면서 가장 제가 이제 못했던 거는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면서 또 이것이 또 이렇게 그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도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질문을 이렇게 직접 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연수가 흘러가서 항상 선생님들이 질문 없이 연수를 듣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뭐 이 연수 문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하실 말씀은 항상 해도 된다는 거 줌이지만 그리고 채팅창을 이용하시고 또 쉬는 시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10분간 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7시 48분인데 58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